할게요. 교재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178쪽이고요. 현대수설 08번이요. 일단 기말고사 예상시험 범위로 학기 초에 나눠준 게 고전시가 16강 그 뒷편 그리고 현대수설 16강 그 뒤라서 그 뒤에 범위를 일단 나가고 있는 거고, 고전시간은 지난번에 영상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하지 않을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 했습니다. 현대수설 8강 보시면 칠판에 적어놨거든요. 어둠의 환이라고 해도 되고요, 어둠의 혼이라고 해도 되는데, 아이고, 여기서 나오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작품에서 일반적으로 어둠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작품에서도 어둠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아버지의 죽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니까 엄청 슬픈 작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가 어떤 역할이었고 어떤 일을 했고 가정에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공감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었던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공감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독자들도 있어요. 독자별로 감상하는 방법이 좀 다양한 작품이 어둠의 혼인데, 갈게요. 어둠의 혼과 어둠의 혼이라는 작품을 보시면 광복 이후입니다. 광복 이후에 해방 직후라고도 설명을 하죠. 우익과 좌익이 나뉠 거야. 근데 이 작품의 아버지는요, 어떤 운동을 했냐면 좌익운동을 했습니다. 좌익운동. 옛날 기준으로 가면 우리는 소위 빨갱이라고 명칭을 붙일 거고요. 이렇게 좌익운동을 한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 우익과 좌익으로 나뉘는 것을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라고 할 거고요.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라고 하는 건 우리 광장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봤던 겁니다. 명준이 중립국, 제3세계를 선택하는 거랑 동일한 메시지가 될 거고요.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그리고 아버지가 좌익운동을 하면서 가정의 소홀함을 바탕으로 가정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할 거고,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써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가족 공동체의 붕괴를 다룬 분단 소설이 어둠의 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 자주 나오던 작품들은요, 전후소설, 분단소설, 이러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비 오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전후소설이었죠. 6.25 전쟁 이후에 발생한 소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광복, 일제강점기 이후에 나타난 소설의 한 경향인 분단소설을 보게 될 거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이 점은 서술자입니다. 서술자는요, 1인칭으로 나와요. 나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는데, 나라는 대명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나라고 하는 인물은요,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입니다. 꼬맹이에요, 꼬맹이. 그럼 당연히 우리가 중학교 때도 몇몇 작품을 배웠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억 속에 들 꽃, 이란 작품이 있죠. 어린이 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해 놨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작품에서 어떤 걸 보여줄 거냐면, 육체적으로 커가기도 하겠지만 아버지의 죽음이라고 하는 계기를 바탕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한다라고 해서 이 작품을 성장소설이라고도 명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성장소설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깨달음을 얻고 정신적으로 성장한다. 이게 성장소설의 대표적인 부분이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효과를 보시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좌익이 좋은지 우익이 좋은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 이 작품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없고요. 이데올로기 중에 무엇이 좋다라고 가치 판단도 불가능합니다. 즉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요. 유보라고 하는 건 결정을 미루다라는 뜻이 유보죠.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뭐가 좋은지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낳은 폐해라고 하는 건 문제점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이죠. 폐해를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사실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효과가 있고요. 어린아이의 눈을 통해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참상이라고 하는 건 폐해와 비슷한 유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상을 극대화하여 표현한다라고 하는 효과까지 딸려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어린아이가 정신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후반부에는 뭐가 나오냐면, 작품이 끝날 때쯤은 뭐가 나오냐면,
자기가 겪고 있는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두 가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술자가 어린아이가 됐을 때 나오는 이 효과는 서술형에서 자주자주 물어보는 포인트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실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서술형 문제에서 자주 물어보는 포인트입니다. 서술자를 어린아이로 설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광희중학교 출신 학생들은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문제에서 옥정도 마찬가지고요. 서술형이 자주 나오던 학교에서는 매번 나오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었고요. 아래 보시면 이 작품은 어린아이가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성장소설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죽음. 아버지가 죽기 전과 아버지가 죽은 후 두 가지에서 나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있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감정 또는 복합적인 감정이 혼재, 섞여서 존재하였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거고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는 어려움과 슬픔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것을 다지고 있다 같은 말,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과 달리 정신적으로 성장하였다.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서술자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작품이 끝납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고 이 작품을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아놔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설에서 소재가 나오면 소재상의 의미라고 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건 뒤에 나오면 한 번에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소재는 뭐가 있냐면 일단 청개구리, 대추나무, 보라색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이 작품에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 세 가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볼게요. 본문 몇 해 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이 부분은요 회상이라고 적어보시면 당연히 과거를 회상하겠죠. 생략된 부분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몇 해 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를 회상하는 회상으로 시작합니다. 몇 해 전 해방되던 날만도 해방되던 날이라고 하는 건 언젠지 아실 거고요. 아버지는 읍내 사람들과 함께 장터 마당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바로 닫아보시면 여기까지가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아버지는 광복 이전 독립운동을 하였다라고 말하면 맞는 문장이 되겠죠. 독립운동을 하였다라고 하면 맞는 문장이 될 겁니다. 방금 읽었던 부분에 대놓고 나오잖아요. 해방되던 날만도 아버지는 독립만세를 불렀다라고 나오니까 아버지는 독립운동가. 그러고 나서 좌익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스토리텔링으로 이어가시면 되겠죠. 여름 한날 태극기 흔들며 기세껏 독립만세를 불렀다. 재작년 겨울에 라고 나오는데요. 재작년 앞에 바로 한번 열어보실게요. 재작년 앞에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재작년 겨울에 여기 밑줄 쳐볼까? 무슨 법이 만들어지고부터 무슨 법이 만들어지고부터 밑줄 쳐보시면 아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 작품의 서술자는요 1인칭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는 광복한 다음에 어떠한 법이 만들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방금 밑줄 친 이 부분이 무지한 어린 아이의 시선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도 맞는 부분이 될 거고요. 또는 해방 이후 사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될 거고요. 만약에 어른이라면 무슨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고요. 구체적으로 해방 이후에 어떠한 법이 만들어졌는지를 제시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린아이가 정말 멍청하다의 무지하다가 아니라 사회 현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지한 어린아이의 시선에서는 그냥 무슨 법이라고 통칭하는 발언을 이어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무슨 법이 만들어지고부터 아버지는 갑자기 집에서는 물론 읍내에서 사라졌대요. 사람을 피해 숨어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밤중에 살짝 나타났고 얼굴을 보였다간 들킬세라 금방 사라졌다 가로 닫아보시면 쭉 광복 후 좌익 운동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되겠죠. 빨갱이 운동을 하니까 남한 사회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신분도 감춰야 될 거고 남몰래 움직여야 되겠죠. 근데 다음 문장도 가로쳐 볼게요. 아버지가 라고 나와 있는데 가자. 아버지가 무슨 일을 맡아 그러고 다니는지 어머니도 잘 모른다 가로 닫아보시면 이 부분을 가지고 어머니 또한 알지 못한다. 어머니의 무지가 드러난다 라고도 보는 선생님이 계세요. 결국 어머니도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지하다라고 말하는 건 크게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장터 마당에 장터 앞에 가로 열어보시면 장터 마당 주위 사람들이 아버지를 두고 좌익질한다며 좌익질 세모 쳐보실까요? 그 좌익질이 바로 아버지가 숨어 다니는 이유가 되겠죠. 아버지가 숨어 다니는 이유는 좌익질, 같은 말 좌익 운동이 될 거고요. 당시에 장터 사람들이 좌익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장터 사람들은 좌익 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질이라고 하는 접사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좌익질한다면 수군거렸고 순경이 자주 우리 집을 들락거렸지만 바로 닫아보시면 이 부분은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당시에 좌익운동을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집은요, 좌익운동을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감시의 대상이었죠. 재작년 겨울부터 누구도 아버지를 봤다는 사람이 없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인지 스스로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아버지에 관해서 그 사연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여기 가로쳐보자. 쌀 한 톨 생기지 않는 일 가로쳐보시면 같은 말 생계에 도움되지 않는 일이 되겠죠. 아버지가 하는 좌익 운동이라고 하는 건 이데올로기 또는 정신 또는 사상과 관련된 운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의 경제적 사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 한 톨 생기지 않는 일에 목숨 걸고 숨어 다니는 아버지의 요술을 두고 아버지의 요술 가로쳐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도피 생활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아버지가 정말 요술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도피하고 있다. 사람들의 눈에 걸리지 않고 있으니 요술이라고 나는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버지의 요술을 두고 사람들은 쉬쉬하며 귀옛말을 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읍내 유식군. 유식군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머릿속에 든 게 많은 사람을 유식군이라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 지식의 수준이 넓은 사람을 유식군이라고 해요. 유식군인 이모 부님조차 알면서 모르는 채 하는지 입을 봉했다. 봄철이 되면 꽃이 피는 이유를, 꽃의 향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내가 모르듯 이 세상에는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세상 앞에 바로 한번 열어보실게요. 서술자의 특징이 또 한번 나타납니다. 1인칭 어린아이 서술자의 특징이 나타나요. 이 세상에는 아직 내가 알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았다. 바로 닫아보시면 나의 무지함 또는 순진함. 어떤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순진하냐면 사회 현실에 대해서 무지하고 순수하겠죠. 사회 현실에 대한 나의 무지함과 순진함이 드러난다. 두 번째, 이데올로기에 대한
아까 봤던 문장 한 번 더 정리할 겁니다. 가치 판단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죠.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가치 판단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아까 봤던 서술자 1인칭 어린아이 효과가 맞물려서 나오겠죠.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참상을 극대화할 수 있다. 계속 똑같은 말 반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 초등학교라고 나오는데요. 초등학교 앞으로 가로 한번 쳐볼게요. 또 뭐가 나올 거냐면 얘들아, 여기 회상 나올 거야. 회상. 중간중간에 회상을 알려주는 단서들이 조금 숨겨져 있어가지고 명시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나는 나 동그라미. 그럼 거기서의 나는요, 12살 정도가 된 어린 아이가 되겠죠. 아버지와 들로 산책을 나간 적이 있었다. 바로 닫아보시면 회상이 시작되는 부분을 찾으라고 한다면 계속 가로치고 회상이라고 적으라고 하는 부분들이 회상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캐치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개도 자우룩한 초여름 새벽이었다. 이슬의 바짓가랑이를 적시며 아버지와 나는 들길을 걸었다. 종달새가 새벽부터 하늘을 날며 맑은 소리로 울었다. 아버지는 풀잎에서 뛰어오르는 청개구리 한 마리를 잡더니, 청개구리 체크해 보시면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한다라고 했었죠. 청개구리. 이렇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여기서 청개구리가 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아버지를 표상이라고 하는 건 표현하는 상징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표현하는 상징물의 역할을 한다. 이게 표상이라는 두 글자의 뜻이에요. 아버지를 표현하는 상징물. 2번. 또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아버지의 처지를 보여준다. 뭐 1, 2번 같은 말이 될 거고. 3번. 좌익 활동을 하게 된 이유를 돌려서 같은 말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번을) 조금 보태어 적으면 아버지를 표현하는 상징물이다. 어떤 아버지냐면 사회적 이상을 추구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하는 상징물이다가 더 FM적인 동작이 될 것 같아요. 사회적 이상이라고 하는 말.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인 이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좌익운동이 될 거고요. 아버지가 좌익질을 한다라고 나오니까 사회적 이상이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공산당이 말하는 공산주의가 되겠죠. 좌익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광장이라는 작품에서 명종이 아빠랑 똑같은 케이스가 되겠죠. 공통점이 되겠죠. 좌익운동을 한다. 북한 쪽이다. 청개구리 한 마리를 잡더니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청개구리의 빛고운 연두색 등판이 반들거렸고 얇고 흰 백가죽이 팔딱거렸다. 아버지가 말했다. 요 꼬마 놈은 날마다 여기 네모 높이뛰기 연습. 청개구리랑 높이뛰기 연습이랑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높이뛰기 연습이라고 하는 건 1번 사회적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노력. 1번처럼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1번 때문이에요. 청개구리가 아버지라고 상징한다면 청개구리가 높이 뛰고 있는 건 원래 우리 땅바닥을 현실이라고 하고 하늘을 이상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럼 높이 뛰는 이유는 하늘이라고 하는 이상세계에 닿기 위한 제스처이기 때문에 높이 뛰기 연습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노력이 될 거고, 또는 이상을 추구하는 모습이다 라고 해도 크게 특이사항은 없겠죠.
결국 높이뛰기 연습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해도 특이사항은 없을 거고요. 아버지가 청개구리이기 때문에 청개구리가 하는 높이뛰기 연습을 1번과 2번처럼 해석할 수 있다라고 연결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설교 좀 잔다. 첫날은 반뼘 정도 뛰지만 이튿날은 조금 더 높이 뛰거든. 한 달쯤 뒤면 한 뼘쯤 뛰고 두 달이면 두 뼘. 그 다음 달은 그럼 나중에 하늘에 닿겠네요? 아니지. 하늘에 닿아보려 뛰지만 하늘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하늘은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뭐 사회적인 이상. 개인적인 이상과 사회적인 이상은 또 다르죠. 개인적 이상이라고 하는 건 꿈이 될 거고 사회적 이상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가치가 될 테니까 구분해 보시고 하늘에 닿아보려 뛰지만 여기 밑줄 하늘에 닿지는 못해. 즉 이상을 추구하지만 실현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되겠죠. 아버지도 청개구리처럼 끊임없이 높이뛰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아버지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이상은 실현될 수가 없을 테니까 아버지의 운명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하늘은 끝이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뛰겠네요. 그렇지. 여기 밑줄 죽는 날까지 날마다 높이 뛰기를 하지 밑줄 쳐보시면 즉 죽음을 무릅쓰고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의지라고도 볼 수 있겠죠. 청개구리를 계속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적용하신 다음에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 A단락이라고 묶여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 수특에만 수록된 게 아니라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 청개구리를 아버지로 치환하신 다음에 계속 적용하며 생각하는 훈련이 좀 필요하세요. 이어서 갈게요. 왜 그런 연습을 해요? 그건 아버지도 몰라. 청개구리만 알겠지. 아버지는 청개구리를 풀잎에 다시 놓아 주었다. 갈게요. 99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이에 중략이라고 나와 있죠. 이 중략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엄마가 집에 먹을 게 없어서 다른 집에 양식을 빌리러 가요. 먹을 걸 빌리러 가거든요. 그걸 기다리면서 숫자를 세고 있는 서술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9, 100, 나는 벌써 100까지 세웠다.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양식을 구하기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나는 장타바닥으로 가는 다리 쪽에 눈을 준다. 나무다리는 여기 밑줄 나무다리는 바닥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 나의 불안정한 심리. 구멍이 숭숭 뚫렸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위태롭고 그만큼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으니 그 부분을 통해서 엄마를 기다리는 나의 불안정한 또는 불안한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사람이 지나갈 때 삐거덕 소리를 낸다. 달구지가 지나갈 때는 찌꺼덕거린다. 다리 건너에서 만수 동생이 볼록한 배로 혼자 제기차게 한다. 녀석 집도 우리 집만큼 가난한데 오늘 저녁밥은 오지게 나온 모양이야. 볼록한 배가 출렁거린다. 우리 집은 왜 가난할까 하고 생각해본다. 밑줄 어머니 말처럼 모두 아버지 탓이다. 밑줄 쳐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죠. 우리가 이따구로 살고 있는 건 아빠 때문이야. 아까 앞부분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원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원망이라는 정서가 드러나고요. 아버지는 농사꾼도 아니요 장사를 하지 않고 월급쟁이도 아니다. 아버지가 무능하다. 아버지의 무능력함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 울음소리가 들린다. 누나가 온다. 누나와 분선이가 쪽마루에 걸터 앉아있다. 누나는 집이 떠나가란 듯 큰 소리로 운다. 누나가 왜 우냐면요. 누나가 천치예요. 바보 천치라는 말 아세요? 약간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걸 천치라고 설명하거든요. 여기서 누나가 지적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엄마가 오지 않으니까 엉엉하고 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로 중요한 구절은 아니고. 나는 엉거주춤 일어선다. 허리 굽혀 마당을 질러갈 때 다리가 떨린다.
장독대에 벌써 어둠이 내렸다. 어둠 세모 쳐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무섭고 굉장히 암울한 분위기를 형성하겠죠. 매번 봤던 거 무섭고 암울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뒤쪽 대추나무는 귀신꼴이다. 여기서 대추나무도 네모 쳐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대추나무가 하는 역할과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추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회상의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하냐면 밤중에 순경이 아버지를 잡으러 집에 들이닥친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게 대추나무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잘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네 아빠 어딨어? 라고 집을 엎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의 나로서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겠죠. 그 장면을 회상하게 하는 게 대추나무예요. 결국 나에게 있어서 대추나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되니까 긍정적인 역할은 아니겠네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대추나무는 귀신꼴이다. 여기 가로쳐 볼까요? 곱슬한 머리카락을 풀어뜨린 게 의인법. 무섭기를 들게 한다. 어두워진 뒤 대추나무를 보자. 여기 밑줄 열흘쯤 전날이 떠오른다. 대추나무로 화살표 연결해 놓으세요. 열흘쯤 전날이 떠오른다. 밑줄 치시고 대추나무로 화살표 연결해 보시면 회상의 매개체라고 하는 말이 그거랑 연결된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실 거거든요. 되셨나요? 갈게요. 밤이 깊어 잠이 들었을 때였다. 담을 타 넘고 들어왔는지 순경 둘이 방 안으로 들이닥친 이유는 아빠가 좌익운동했으니까 또는 좌익운동에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경찰들이 밤중에 들어왔겠죠. 그들은 신을 신은 채였다. 순경은 소스라쳐 일어나 어머니 가슴팍에 장총구리를 들이대며 소리쳤다. 조민세 어디 갔어? 아버지 이름이 조민세인가 봐요. 나의 성씨는 조씨가 되겠죠. 이렇게도 내용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꼼꼼히 한 번씩 보시고 이 방에 있는 걸 봤는데 어디 갔어 이년아? 비속어 사용하죠. 네 서방 어디다 숨겼어? 순경은 어머니의 멱살을 틀어주며 소리쳤고 다른 순경은 어머니의 허리까지 찼답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심한 고난과 고초를 겪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호각 소리가 집 주위 여기저기에서 들렸고 여러 순경이 집안을 뒤졌지만 아버지를 잡지 못했고 아빠는 집에 오지 않았고 순경들은 애꿎은 어머니만 데리고 지서로 갔다. 지서라고 하는 게 오늘날 경찰서와 같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각 소리가 집 주위 여기저기서 들렸고 여러 순경이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머니 머리채를 잡아 끌며 순경들이 떠나자 우리 오나이는 갑자기 밀어닥친 두려움으로 서로 껴안았다. 그날 밤 앞에 가로 열어보시면 여기가 좀 독특한 부분인데 갈게요. 누나는 내내 큰 소리로 울었다. 누나의 울음이 무서운 기운을 덜어주었다. 가로 닫아보시면 나의 울음이 또는 나의 무서움이 완화된 이유가 제시되고 있는데 만약에 누나가 울지 않았더라면 집이 굉장히 고요했겠죠. 조용했겠죠. 오히려 조용한 분위기보다 소리가 들리면서 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고요함으로 인한 무서움이 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나의 울음 또는 나의 무서움이 조금은 완화되었겠죠. 어머니가 끌려간 상황에서 온 사방이 고요하다,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더 커지거나 지속됐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이유. 누나는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다. 분선이와 나는 서로 껴안은 채 밤새 소리 죽여 흐느꼈다. 울기조차 못했다면 분선이와 나는 기절했을 거였다. 누나 이름 분선이.
봉창이 환해질 때까지 콧물 눈물이 범벅이 된 채 울며 새운 그 밤의 두려움을 지독했다. 여기 네모쳐보자. 죽어뿌리라 어디서든 확 죽고 말아뿌리라 네모쳐보시면 나의 내적 독백 즉 속마음이 되겠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 아빠 때문에 지금 우리 집이 이 난리 이 꼴아지니까 아버지 어디 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아직 아버지가 죽기 이전이니까 정신적으로 성숙하기 이전이 되겠죠. 나는 아버지를 두고 속말이라고 하는 게 속마음이니까 이 부분이 내적 독백이라고 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되씹었다. 순경들이 뜬금없이 한밤중에 밀어닥쳐 집안을 뒤졌다. 그런 날 밤 밑줄 나는 아버지가 밉다 못해 원수로 여겨졌다 밑줄 쳐보시면 똑같죠. 아버지에 대한 원망분노 또는 뭐 증오심도 크게 특이사항은 없을 거고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분노 또는 증오심. 이튿날 학교 갈 생각도 않고 늘어져 누웠을 때 어머니가 지서에서 풀려났다. 이모님이 어머니를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왔다. 어머니 얼굴은 피멍이 들어있었대요. 왜? 엄청 심하게 고초를 경험했을 테니까. 어머니는 꺼져가는 소리로 아버지와 순경을 두고 욕설을 퍼부었대요. 비판의 의도도 들어가 있겠죠? 비난 또는 비판의 의도. 그러나 이제는 순경들이 집안으로 밀어닥치지 않을 거다. 왜?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유. 숨어다니던 아버지가 잡혔대요. 사람들은 아버지가 곧 총살 당할 거라고 말한다. 밑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사람들은 우리 집을 빨갱이 집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밑줄 쳐보시면 거기도 좀 독특한 부분인데 지금 나는 안도감이라고 하는 걸 느끼고 있어요. 왜 내가 안도감을 느끼냐면 지금까지 나는요 아버지의 죽음보다 빨갱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아빠가 잡혀갔고요. 아빠가 총살당해? 괜찮아. 우리 집이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을 테니까. 이거 다행이다. 라는 생각으로 안도감을 가지고 있었대요. 아직까지도 깨달음을 얻었다. 정신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되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대추나무 뒤쪽 하늘은 짙은 보라색이다. 보라색 나왔네요. 네모 쳐보실까요? 여기서 보라색은요 암울하고 불길한 이미지를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게 보라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암울하고 불길한 이미지. 그랬더니 뒤에 보자 서술자가 말합니다. 나는 보라색을 싫어한다. 대놓고 나오죠. 손톱이라고 나오는데 손톱 앞에는 가로 한번 열어볼게요. 별로 중요한 구절은 아닌데 열거법이 나오거든요. 열거법 체크하려고 잠깐 가로치라고 했습니다. 손톱에 들이는 복숭아 꽃물도 닭볕 같은 맨드라미도 코스모스의 보라색 꽃도 싫다. 가로 닫아보시면 열거. 보라색을 가지고 있는 사물과 대상을 열거하고 있다. 맞는 멘트가 되겠죠. 어머니 젖꼭지 색깔까지도 싫다. 보라색은 그 이유가 나와요. 저보다 이 이유. 왜 내가 보라색을 싫어하는가? 그 이유. 어쩐지 아버지가 바깥에서 숨어다니며 하는 그 일과 좌익운동이 되겠죠. 어머니의 피멍든 모습을 떠올려 주기 때문에 난 보라색이 싫어. 보라색을 싫어하는 이유. 여기 밑줄 말라붙은 피와 깜깜해질 징조를 보이는 색깔이 보라색이다. 밑줄 쳐보시면 즉 암울하고 불길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보라색이기 때문에 나는 보라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옅은 보라 짙은 보라 세상의 모든 형체를 어둠으로 지우다. 끝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것이 두렵다. 밤새 묻혀보시면 밤이라고 하는 건 어둡고 부정적이고 죽음의 이미지를 상징하겠죠. 어둡고 부정적인 죽음의 이미지. 아버지가 잡혀가서 총살당한 것도 밤이라고 나오니까요. 이 세상에 밤이 있음이 참으로 무섭다. 밤이 없는 곳이 있다면 나는 늘 그 땅에다 살고 싶다. 나는이라고 나오는데요. 나는 앞에 가로 한번 열어봅시다. 이제 서술자의 소망이 나올 겁니다. 서술자의 바람, 서술자의 소망. 나는 환한 밝음 안에 놀다. 그 밝은 세상에서 잠자고 싶다. 가로 닫아보시면 여기까지가 나의 소망, 나의 바람이 되겠죠. 그럼 내가 바라고 있는 소망은 간단하게 가시면 이거죠. 두려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밤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고 적으면 감점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결국 밤이라고 하는 게 죽음을 상징할 거고 암울하고 불길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칭할 수 있는 두려움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가 키워드가 들어간 모범 답안으로 책정될 수 있으니까 정확한 의미까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총살당할 것이다. 그래서 어둠은 죽음의 이미지죠. 아버지가 죽음 속에서 총살당하니까 밤은 또는 어둠은 죽음의 이미지. 작년에 지서로 잡혀간 젊은이들도 밤에 총살당했다라고 하면서 한 편의 글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둠의 혼이었어요. 생략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내용상 중요한 게 없을 것 같은데 칠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꼼꼼하게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몇 시야?